그날따라 유난히 무릎이 쑤셨어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하늘은 잔뜩 짚으려 있었고 관절염 도진 늙은 몸뚱이처럼 온 세상이 삐걱거리는 듯한 오후였어. 혼자 사는 집의 적막함이야 하루 이틀 일이 아니었지만 그날은 유독 외아들 상철이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어요. 다 큰 아들이 뭐가 예쁘다고 그래도 제 속으로 나온 자식인데 목소리라도 들으면 쑤시던 무릎도 좀 펴질까 싶었지요. 일하느라 바쁠 텐데 하면서도 자꾸만 전화기 쪽으로 눈이 갔습니다. 한창 바쁠 시간이 있다. 저녁이나 해야겠다. 마음 먹고 막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데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상철이 녀석이라면 우리 아들이라고 뜰 것이고 며느리 배수연이라면 며느리라고 저장해 뒀으니 둘은 아니었습니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김상철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콩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기분이 이런 걸까요? 다짜고짜 보호자를 찾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저는 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를 가다듬고 되물었습니다. 제가 상철이 어미 되는 사람인데 무슨 일로 그러시나요? 아, 어머님, 여기 병원인데요. 아들님께서 공장에서 작업 중에 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빨리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말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어버리고 귀에서는 윙하는 소리만 울렸어요. 사고라니 우리 상철이가 사고를 당하다니 매일 아침 현관문을 나서면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하던 그 씩씩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가에 생생한데 그 애한테 사고라니요.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경험도 없이 전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다리는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안 된다. 정신 차려야 한다.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 저는 가까스로 지갑과 핸드폰만 챙겨들고 비틀거리며 집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잡는 그 짧은 순간이 천연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저는 두 손을 모아 비이고 또 빌었어요.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아무 일 없게 해달라고 평생 모은 제 복이라도 다 가져가도 좋으니 우리 상철이만은 무사하게 해달라고 하늘에 계신 양반에게 땅에 있는 모든 신에게 애원했으며 택시 기사님이 백미래로 제 얼굴을 희금희금 쳐다보는 게 느껴졌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결풀 등 공장에서 사고 나서 실려왔다는 간호사 한 명이 저를 응급실 가장 안쪽 침대로 안내했습니다. 하얀 시트가 덮인 침대 주변으로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면을 잃은 배수연이 팔짱을 낀 채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저보다 먼저 연락을 받고 온 모양이었죠. 그런데 그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생사를 오가는 응급실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평온하고 어딘지 모르게 차갑기까지 했어요. 수연아, 상철이는 우리 아들 괜찮은 거냐? 제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묻자 수연이는 저를 한번 쓱 돌아보더니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일단 좀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 말씀 들어봐야 하니까 그 말 이에는 걱정이나 슬픔 같은 감정이 전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귀찮은 손님을 대하는 듯한 건조하고 사무적인 어주였어요. 바로 그때 의사 한 명이 저의 쪽으로 다가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보호자분들께는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환자분은 병원 도착 시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최선을 다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끝내 운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유감입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눈앞이 침침해졌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 아들이, 내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다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가. 저는 침대 쪽으로 달려가 상철이의 몸을 덮고 있던 하얀 시트를 거칠게 걷어냈습니다. 창백하게 식어버린 아들의 얼굴,
굳게 감긴 두 눈, 미동도 없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목 놓아 울부짖었습니다. 상철아, 내 아들아, 눈 좀 떠봐. 엄마 왔다. 어서 일어나. 제 울음소리가 응급실을 가득 메웠지만 수연이는 여전히 멀찍이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많이 썼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그저 입술만 지그시 물고 있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낯설고 섬뜩하게 느껴지던지요. 남편의 죽음 앞에서 어찌 저리도 담담할 수 있을까? 아니, 저건 담담한 게 아니었어요. 저건 무관심이었어. 장례식 절차는 기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상철이의 회사 동료들이 달려와 장례식장이며 입관 절차며 모든 것을 도왔습니다. 저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를 뿐이었어요.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상주 자리에 앉아 조문객을 맞아야 했으니까요. 상철이의 영정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렇게 예쁜 내 자식이 뭐가 그리 급하다고 엄마를 두고 먼저 갔을까? 수연이는 제 옆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모습은 염락없는 미망인이었지만 그녀의 행동은 상주답지 않았어요. 조문객들이 슬픔을 나누며 제 손을 잡고 위로할 때 수연이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뜯어보며 누구인지 우리 상철이와 어떤 관계였는지 가늠하는 듯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조문객이 부익은 봉투를 내밀 때면 누구보다 재빠르게 그것을 받아 챙겨 상자 안에 넣었어요. 그 모습이 마치 자기 몫을 챙기는 장사꾼 같아 보여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연아, 상철이 친구들 오면 내가 잘 좀 챙겨라.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제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하자 수연이는 귀찮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지금은 조문객들 인사나 잘 받으세요. 그때였습니다. 장례식 장문이 열리며 헌칠한 귀에 멀쩡하게 생긴 남자가 들어서 씁니다. 30 후반쯤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저는 본 기억이 없는 얼굴이었어요. 그는 곧장 분향소로 와서 헌화를 하고 상철이의 영정사진을 향해 2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상주석으로 다가와 제게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상철이 친구 박인규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너무 놀랐습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저는 고개를 겨울거렸습니다. 박인규로 상철이에게 그런 이름의 친구가 있었던가. 제 아들은 친구 관계가 그리 넓지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붙어 다니던 동네 친구 몇몇과 회사 동료 몇몇이 전부였죠. 저는 단 한 번도 상철이에게서 박인규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옆에 앉아있던 수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그를 반겼습니다. 인규 씨 어서 와요. 와줘서 고마워요. 수연 씨 괜찮?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좀 더 일찍 왔어야 했는데 미안. 박인규라는 남자는 제기는 건성으로 인사하더니 수연이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보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보통 친구의 아내에게 저렇게까지 스스럼 없이 대하지는 않지 않나요? 더군다나 친구의 장례식장에서 말입니다. 아니에요. 와준 것만으로도 고마워요. 저쪽 가서 뭐 좀 마시면서 기다려요. 이따가 내가 갈게요. 수연이는 박인규를 조문객들이 식사하는 곳으로 안내하며 산뜰하게 챙겼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제 마음속에서는 의심의 싹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전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나는 상철이에게서 단 한 번도 전 남자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을까? 박인규라는 남자는 장례식 내내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주인 저나 다른 친구들보다도 더 수연의 곁을 맴돌았어요. 수연이가 잠시라도 지친 기색을 보이면 어디선가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고 조문객들이 한꺼번에 몰려대면
옆에서 묵묵히 그녀를 도왔습니다. 언뜻 보면 상주를 돕는 고마운 친구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눈빛이 맞을 때마다 흐르는 미묘한 길이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적은 단순한 친구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밤이 깊어 조문객들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저와 수연, 그리고 상철이의 가장 친한 친구 2명과 박인규만이 남아 있었어요. 피곤이 몰려와 잠시 눈을 붙이려는데 수연이와 박인규만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서 소곤거리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수연 씨 너무 무리하지만 내일도 힘든 하루가 될 텐데 잠깐이라도 눈 좀 붙여. 괜찮아요. 인규 씨야말로 피곤할 텐데 이제 그만 가봐요. 내일 출근도 해야 하잖아요. 나는 괜찮아. 너 혼자 어떻게 두고 가. 오늘 밤은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 박인규는 수연의 손을 쓸면 시 잡았습니다. 수연이도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본 상철이의 친구 한 명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머님, 저분은 누구세요? 상철이 친구라는데 저희는 처음 뵈는 얼굴이라서요. 나도 모르겠다. 상철이 친구라는데 글쎄 제 대답에 친구의 표정도 미심쩍다는 듯 굳어졌습니다. 우리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모두가 전 남자의 존재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장례 3일 내내 박인규는 그림자처럼 수연의 격을 지켰습니다. 발인 날 상철이의 관이 운구차에 실릴 때 저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내 아들을 이제 정말 떠나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친구들이 저를 부축하는 동안 수연이는 박인균의 부축을 받으며 눈물을 흘리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슬픔에 겨워 몸을 가누지 못하는 연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은 조금 더 젖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고 며칠이 흘렀습니다. 텅빈 아들의 방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 수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잠깐 들을 말씀이 있는데 대구로 가도 될까요? 저는 당연히 상철이의 49제 문제나 앞으로의 일들을 상의하려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찾아온 수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기대를 완전히 박살냈습니다. 어머니, 이제 장례도 다 끝났으니 우리가 각자 일상으로 돌아가요. 저도 민준이 생각했으라도 빨리 털고 일어나야죠. 어머니도 이제 그만 우시고 기운 차리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제 슬픔이 자신에게 방해라도 된다는 듯한 말투였어요. 아들의 온기가 채 가시지도 않은 집에서 남편을 잃은 아내가 시어머니에게 할 소리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수연아, 그게 무슨 말이냐. 상철이가 떠난 지 이제 겨우 며칠인데 벌써 일상으로 돌아가라니. 그럼 어떻게 해요? 어머니,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죠. 언제까지고 이렇게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요. 수연이는 너무나도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아들을 잃은 어미의 슬픔을 해야 하려는 노력조차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오직 자신의 불편함과 앞으로의 계획만이 가득 차 있는 듯 보였습니다. 며느리 배수연이 다녀간 후 집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거고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그 섭을 퍼런 말이 며칠이고 귀가를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맞는 말이죠. 저도 산성장처럼 평생을 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차가운 흙 속에 묻힌 지 이제 겨우 일주일. 잉크도 마르지 않은 사망진단서를 받아든 어미에게 살아갈 방도를 논하는 것은 너무나도 잔인한 처사였습니다. 저는 수연이가 돌아간 뒤 한참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빈자리가 남긴 거대한 구멍 속으로 저 역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뒤 상철이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가 아니라 법적 보호자인 수연이 얘기였죠. 수연이는 그 전화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어요. 백화점 포장지에 곱게 산 과일 바구니를 들고 현관에 서 있는 모습이 퍽이나 낯설었습니다. 어머니 계셨어요? 잠깐 이야기 좀 드리게 있어서요. 지난번의 냉랭함은 온데간데였고 목소리에는 꼴이라도 바른 듯 가식적인 상냥함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저는 마륵시 그녀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수연이는 과일 바구니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는 제 맞은편 소파에 조신하게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방금 상처의 시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산재 처리 관련해서요. 회사에서 지급되는 보상금이랑 상철 씨가 개인적으로 드러났던 생명보험금이 합쳐져서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수연이는 잠시 말을 끊고 제 눈치를 살펴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의 목숨값이 돈으로 환산되어 돌아온다는 사실이 기가 막혔지만 S에 태어난 척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하더냐 합쳐서 5억 원이래요. 5억 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만큼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돈과 맞받고는 아들의 얼굴만이 떠올랐습니다. 공장에서 꾸준을 마다치 않고 땀 흘려 일하던 내 아들 퇴근길에 엄마 이거 좋아하지? 아며 검은 봉지에 담긴 붕어빵을 내밀던 내 아들. 그 아이의 삶이 고작 종이 쪽 한 몇 장으로 변해버렸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였는지 수연이는 한층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물론 이 돈이 상철 씨 목숨에 비할 수는 없겠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제 남은 저희라도 살아야 하잖아요. 특히 민준이를 생각하면 제가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그러면서 제 손을 쓸면 이 작다군요. 차갑고 메마른 그 손의 감축에 소름이 돋을 뻔했습니다. 어머니 이 돈은 절대 허투루 쓰지 않을 거예요. 이건 상철 씨가 우리 민준이한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오직 민준이 대학하고 장가 갈 때까지 제가 잘 모아서 고스란히 물려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아무 걱정 마시고 이제 마음 편히 지내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은 너무나도 그럴듯해서 잠시나마 저 역시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내가 며느리를 오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남편의 죽음 앞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래 저 아이도 결국엔 민준이 엄마니까 제 아들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허튼 짓은 하지 않겠지. 그런 얄팍한 희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 너가 알아서 잘하겠지. 민준이 생각해서라도 그럼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상철 씨 없어도 제가 민준이 누구보다 훌륭하게 키워낼 테니까요. 어머니도 이제 저희 걱정은 마시고 어머니 인생을 사세요. 그녀는 마치 큰 짐이라도 내려놓은 듯 후련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기는 위로를 건네는 척했지만 그 말의 속뜻은 명확했어요. 이제 이 돈은 내 것이니 어머니는 더 이상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마시오.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건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저는 법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는 늙은 이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수연이는 거짓말처럼 제 앞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돈이 입대되었다는 소식은 바람개를 들었지만 그 뒤로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어요. 손주녀석 목소리가 듣고 싶어 전화를 걸면 받지 않는 일이 태반이었고 어쩌다 통화가 되어도 대화는 1분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수연이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라에 가닿습니다. 수연아, 나다 민준이 자리니 목소리라도 좀 듣게 바꿔줄 수 있을까? 어머니, 저 지금 바빠요. 민준이도 학원 갈 시간이라 정신없고요. 무슨 일 아니시면 이따 제가 전화 드릴게. 물론 그 이따가 걸려오는 전화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바쁜 가보다 애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제 마음속의 희망은 조금씩 갉아먹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심함이 아니었어요. 이건 의도적인 무심이자 명백한 성극이었습니다. 상철이의 49제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에 가서 조촐하기나마 제를 올려주고 싶었어요. 아들이 떠나는 마지막 길이라도 잘 배움이 줘야 어미 된 도리를 다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큰맘 먹고 수연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겨우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일이세요? 제가 바쁘다고 말씀드렸을 텐데요. 짜증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에 울컥 화가 치밀었지만 저는 꼭 참았습니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니었어요. 수연아 다름이 아니라 곧 상철이 49제자니. 그래서 절에 가서 제라도 좀 올려줄까 하는데 너랑 민준이 시간은 어떠니네. 49제요. 수연이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듯이 반문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일일이 챙겨요? 그런 거 다 옛날 사람들이 나하던 미신 아니에요? 미신이라니 말이 너무 심하구나. 그래도 내 남편이고 민준이 아빠인데 가는 길이라도 편안하게 보내줘야지. 편안하게요? 어머니, 그런다고 상철 씨가 돌아오리라도 한대요. 저는 그런 비생산적인 일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네요. 그 시간에 우리 민준이 영어 학원이라도 하나 더 덜어보는 게 훨씬 남는 장사죠. 어머니 혼자 조용히 다녀오세요. 저희는 안 갈 테니까요. 비생산적인 일 남는 장사. 그 단어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하는 것이 시간 낭비라니, 제 남편을 추모하는 일이 남는 장사가 아니라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배수연, 너 지금 제정신이냐? 그게 남편 잃은 아내가 할 소리야. 상철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너는 그럴 수가 있어. 어머니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세요? 제가 틀린 말했어요. 죽은 사람 붙들고 울고 불고 하는 것보다 산 사람 미래 챙기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상철 씨도 그걸 더 바랄걸요. 그리고 어머니 자꾸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상철 씨도 없고 저는 어머니한테 그런 소리 들을 이유 없어요. 제 인생이고 제 아들 인생이에요. 제가 알아서 할 테니 제발 좀 내버려 주세요. 수연이는 자기 할 말만 쏘아붙이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두두 두두 단조로운 신호음이 귀가에 울리는데 저는 전화기를 던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이제야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배수연에게 김상철이라는 남자는, 그리고 그의 어미인 저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수연이의 모진 말들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녔고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박인규라는 남자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둘 사이에 흐르던 미묘한 기류,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스킨십.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지만 저에게는 아무런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저 불길한 심증뿐이었죠. 며칠을 끊고 알았습니다.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았어요. 거울을 보니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제 얼굴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아들 따라가겠구나 싶었어요. 안 된다. 이렇게 무너질 수는 없. 내 손주 민준이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된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연이가 나를 막아선다면 나는 다른 방법으로 민준이를 만나요. 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다는 할머니의 마음을 막을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으니까요. 저는 민준이가 다니는 유치원을 떠올렸습니다. 수연이 얘기는 알리지 않고 몰래 유치원 앞으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버스를 타고 민준이의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치원이 끝날 시간이 되자 노란색 원복을 입은 아이들이 제 잘거리며 셔틀 버스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속에서 민준이를 찾았습니다. 저만치에서 친구와 장난을 치며 걸어 나오는 작은 아이의 제 손주 김민준이었습니다. 민준아, 제가 부르자 아이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저를 발견한 민준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어요. 할머니 민준이는 제게로 달려와 와락 안겼습니다. 아들의 채취가 남아있는 듯한 아이의 품이 너무나도 따뜻하고 소중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잘 지냈어?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왔지. 나도 할머니 보고 싶었어. 근데 엄마는 할머니 바쁘다고 했는데 아이의 순진한 물음에 가슴 한쪽이 아려왔습니다. 제가 아이를 안고 유치원 근처 놀이터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조만만 한 손을 잡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밥은 잘 먹는지, 유치원은 재미있는지, 시시콜콜한 것들을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신이 나서 제잘 대답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민준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제 심장을 꽤 뚫었습니다. 할머니, 근데 있잖아. 요즘 우리 집에 박인규 아저씨가 자주 와. 박인규,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몸에 모든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물었습니다. 박인규 아저씨야. 상철이 아빠 친구분 말하는 거니? 응, 그 아저씨 엄마랑 엄청 친해 아저씨. 먼 오면 엄마가 막 웃어 나한테는 잘 웃어주지도 않으면서. 아이의 마지막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지 않기 위해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인규 아저씨가 와서 민준이랑 뭐하고 놀아주는데, 아니 나랑은 잘 안 놀아줘. 엄마랑 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나는 거실에서 혼자스. 텔레비전 봐. 가끔 시끄러워서 쳐다보면 엄마가 문 닫으라고. 그래, 아이의 말은 한치의 꾸밈도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어 제 뒤통수를 후렴치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이 죽은 지 얼마 되었다고. 그새 다른 남자를 집에 끌어들여 아들 방에서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어린 아들을 거실에 혼자 내버려둔 채로요. 민준아, 그 아저씨가 또 뭐 하는 거 못 봤어. 엄마랑 뭐 손잡거나 그런 거. 응, 손도 잡고 이렇게 안아주기도 해. 민준이는 두 팔을 벌려 저를 꽉 껴안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순진 행동이 제기는 1000개의 칼이 되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장례식장에서의 냉담한 태도, 5억이라는 돈에만 집중하던 모습, 남편의 49제를 비생산적인 일이라며 무시하던 그리고 저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민준이와 떼어놓으려 했던 모든 행동들,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박인규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에게서 더 끔찍한 이야기를 듣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저는 민준이를 셔틀버스에 태워보내고 한참을 놀이터 벤치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놀이터에 어둠이 내릴 때까지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슬픔은 어느새 차가운 분노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인규를 감히 내 아들의 죽음을 덜어 핀 그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목숨값으로 받은 그 더러운 돈으로 희인 악락하며 놀아나는 그들을 이대로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주목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부터는 전쟁이었습니다. 내 아들의 명예와 내 손자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처절하고도 외로운 싸움이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수연이와 박인규라 내 아들의 돈으로 희인 악락하는 모습이 떠올라 피가 겉으로 썩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심증만 있을 뿐 그들의 부정한 관계를 증명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감정적으로 달려들었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할 것이 뻔했습니다. 뱀 같은 그들을 잡으려면 저 역시 뱀보다 더 지독해져 했습니다. 저는 며칠을 끙끙 앓는 척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손자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마도 수연이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몰래 건 전화인 듯 아이의 목소리는 무척이나 작고 다급했어요. 할머니 나 민준이야. 어머 나 우리 강아지. 웬일이야 엄마 바꿔주려고 저는 일부러 수연이를 찾는 척하며 물었습니다. 혹시라도 옆에서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아니 할머니한테 자랑할 거 있어서 오늘 박인규 아저씨가 새 차 뽑아서 놀러왔어. 엄청 크고 멋진 차야 새 차. 그 단어가 제 내려에 박혔습니다. 아들이 죽은 지 이제 겨우 한 달 남지. 그런데 상관 남은 새찌를 뽑았다. 그것도 주말에 며느리 이와 손주를 태우고 놀러올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니. 그래 정말 좋았겠네. 우리 민준이 무슨 새 차인데 까만색인데 번쩍번쩍해. 엄마가 아저씨한테 내가 주는 선물이야. 그랬어. 할머니 선물은 좋은 거지. 아이의 순진한 물음에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주는 선물이야. 아들의 목숨값 5억 원이 어디로 들어갔는지 그 첫 번째 행선지가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내 아들은 평생 국산 중고차 핸대로 만족하며 살았는데 그 목숨값으로 상관남에게 번쩍이는 외제차를 선물하다니.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간신히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럼 선물은 좋은 거지. 우리 민준이는 좋겠다. 멋진 차도 타보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몸을 부들부들 떨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증거를 잡아야 했습니다. 저는 그날 일부러 민준이가 좋아하는 돈가스를 잔뜩 튀기고 밑반찬 몇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수연아 나다 민준이가 돈가스 좋아하자니 내가 좀 많이 만들었는데 너희 집에 좀 갖다 줄까? 수연이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 저희 그냥 시켜 먹으면 돼요. 그래도 할머니가 손주 먹이려고 만든 건데 받아주면 안 되겠니? 문 앞에만 두고 갈 테니 부담 갖지 말고. 제 간곡한 목소리. 수연이는 마지막에 허락했습니다. 저는 반찬통을 챙겨 들고 택시를 타고 수연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낯익은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지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운전석에는 박인규가 그리고 조수석에는 수연이가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스치듯 보였습니다. 민준이의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저는 심장이 쿵쿵거렸지만 애써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일단 그들의 집으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뒤따라 올라갔습니다. 수연의 집 현관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안에서 두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자기야 정말 운전할 만난다. 차가 좋으니까 인생 달라지는 기분이야. 박인규의 들뜬 목소리였습니다. 그치 내가 이 차 사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그래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나도 좋다. 수연의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과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차마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반찬통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제가 지금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 둘의 머리채를 잡고 싸워야 할까? 아니 안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저는 조용히 뒤돌아섰습니다. 반찬통은 엘리베이터 옆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 더러운 인간들에게 내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먹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저는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하지만 차를 사줬다는 정황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를 녹음한 것도 아니니 법정에서는 증거로 채택되기 어려울 겁니다. 더 확실한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뜻밖의 곳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명절이나 겨우 얼굴 보는 멀친 동생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평소 SNS를 즐겨하던 그녀는 제게 안부를 묻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혹시 이거 보셨어요? 그녀가 보내준 사진을 클릭하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제사돈, 즉 친정 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값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넘을 법한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사이가 최고네. 딸 덕분에 내가 이 호감도 다 해보고 고마워 우리 사이 그 단어가 제 눈에 비수처럼 바뀌었습니다. 제 아들 상철이는 살아생전작이 옷 한 벌 제대로 사입지 않을 정도로 알뜰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장모에게 저런 사치스러운 선물을 쓸 리 만묘했죠. 그렇다면 그래서 말하는 사이는 단 한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박인규 아들의 사망보험금이 상관남의 세차에 이어 그의 애인인 면을 위해 친정 식구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사진 보자마자 곧장 수연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미리 연락하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만에 수연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편안한 실내복 차림이었고 저를 보자마자 얼굴에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또 무슨 일이세요? 오시기 전에 연락 좀 하시라고 했잖아요.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 왔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니? 저는 수연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에서는 은은한 남자 스킨 냄새가 풍경 왔습니다. 박인규가 방금 전까지 이곳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였죠.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돈의 사진을 수연의 얼굴납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뭐 너희 엄마가 들고 있는 이 가방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수연이는 사진을 보더니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표정을 바꾸고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그거 짝퉁이에요. 동대문 갔다가 똑같이 생긴 게 있길래 재미로 하나 사드렸어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저희 엄마 그런 거 좋아하시는 거. 짝총을 사드렸는데 너희 엄마는 사위가 최고라고 글을 올리셨다. 상철이가 사준 것도 아닌데 어떤 사위가 너희 엄마한테 짝총 가방을 사드린다. 말이냐. 제 추궁의 수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더듬더니 이내 악에 바친 듯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상처를 씻고 나서 제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세요? 그런데 어머니는 저를 도와주지는 못할 방정. 어떻게 이렇게 사자건 저를 못 사게 구세요. 그리고 그 돈 어차피 이제 제 돈이에요. 제 돈으로 제가 뭘 사든 어머니가 무슨 상관인데요? 내 돈 그게 어떻게 너의 돈이야. 그건 내 아들 목숨값이야. 그런데 너는 그 돈으로 서방질이나 하고 내 친정 식구매나 불려주고 있었단 말이니. 서방질이라니 말 조심하세요. 증거 있어요? 증거 있냐고요? 어머니 이렇게 막무가내로 나오시면 저도 더는 어머니 좋게 대할 수 없어요. 당장 나가세요. 여기 이제 제 집이에요. 수연이는 저를 현관 밖으로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광하고 닫히는 문 앞에서 저는 한동안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증거 그래, 저 배움 같은 아이를 잡으려면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걸 보니 어설픈 증거로는 어림도 없을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제 어떻게 해야 저들의 가면을 벗길 수 있을까? 저는 텅빛 아들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열어보았어요. 아들의 옷까지 낡은 책들, 그리고 손때 묻은 태블릿 PC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철이는 자기 전 침대에 누워 그 태블릿으로 영화를 보거나 주말에는 민준이에게 만화를 보여주고 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이 태블릿을 집어들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익숙한 바탕화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하는 마음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첩 아이콘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지옥을 보았습니다. 사진첩은 수연의 개인 클라우드 계정과 연동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상철이가 민준이 사진을 쉽게 보려고 연결해둔 모양이었어요. 수연이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던 거겠죠. 그곳에는 수연이가 그동안 찍어온 수천 장의 사진이 고스란히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들의 대부분은 박인규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기한 공원에서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한 대변에서 고급 호텔의 침대 위에서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연인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삐빗의 얼굴을 기대고 다정하게 허리를 감싸 사진 밑에 찍힌 날짜는 제 심장을 더욱 후벼팠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진은 무려 2년 전의 것이었어요. 제 아들 상철이가 살아있을 때부터 그들은 이미 깊은 관계였던 겁니다. 사진첩을 넘길수록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막혀왔습니다. 그 중에는 제 아들 상철이의 장례식 날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상복을 입은 수연이가 박인규와 함께 거울을 보며 찍은 셀카 사진이었어요. 슬픔이라고는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얼굴.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이건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금수만도 못한 것들이었어요. 내 아들은 가족을 위해 밤낮 없이 일터에서 땀 흘리고 있을 때 그의 아내는 다른 남자와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내 아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리고 그의 장례식에서조차 그들의 미래는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태블릿을 등채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는 다른 종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것은 배신감, 분노, 그리고 내 아들에 대한 미안함이 뒤섞인 차단한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내 아들이 저런 여자 때문에 속 썩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한참을 울고 난 뒤 저는 눈 닫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울고만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신이 제게 복수할 기회를, 저 악마들을 심판할 증거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저는 태블릿에 있는 모든 사진과 동영상은,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역겨운 메시지들을 USB에 옮겨 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칼자루는 제가 죽이 된 겁니다. 배수연, 박인규, 너희는 이제 끝났다. 내 아들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반드시 지옥으로 끌고 내려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조금 더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차가웠어요. 슬픔에 잠겨있던 무기력한 늙은이는 어젯밤 아들의 태블릿 PC 앞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복수를 꿈꾸는 임동순뿐이었습니다. 저는 동이 트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 상속, 양육권 전문, 제게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가장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를 찾아야 했습니다. 몇 시간을 뒤진 끝에 저는 서초동에서 이름난 한 여성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냈습니다. 후기에는 한결같이 독사 같다, 상대방의 뼈까지 발라낸다는 무시무시한 평가가 달려 있었죠. 마음에 들었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어설픈 위로가 아니라 상대를 확실하게 끝장내줄 날카로운 이발이었으니까요.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으로 부탁한다고 하니 마침 오늘 오후에 취소된 자리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돕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어젯밤 꼬박새와 정리한 증거 자료들이 담긴 USB와 관련 서류들을 가방에 챙겨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생각보다 크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잠시 주눅이 들었지만 저는 허리를 꽂고 씹혀며 상담실 들어섰습니다. 저를 맞은 것은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자리를 권하고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가지고 오신 자료부터 한번 볼까요? 저는 말없이 USB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그것을 자신의 노트북에 꽂고 제가 정리해 눈 파이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이와 박인규의 다정한 사진들, 역겨운 애정 표현이 가득한 메시지들, 상관남의 새 차와 사돈의 명품 백사진,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찍은 그들의 셀카 사진까지. 변호사는 스크롤을 내리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미간은 점점 더 깊게 패어갔습니다. 모든 자료를 확인한 변호사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동정이 아닌 차가운 분노와 전문가적인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건 제가 그동안 다뤄본 사건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악질적인 케이스네요. 그 한마디에 그동안 억눌러왔던 울분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저는 입술을 꽉 깨물 참았습니다.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것들을 완전히 밟아버릴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이기고 말고요. 이건 못 이기는 게 이상한 소송입니다.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료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며느리의 부정행위가 아드님 사망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고 심지어 장례 기간에도 지속되었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둘째, 아드님의 사망 보험금을 상관남의 차량 구입과 사치품 구매에 사용한 정황이 뚜렷합니다. 이것 단순히 도덕적인 문제를 넘어 공동상속인인 손자의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한 행위입니다. 변호사는 법률 용어를 섞어가며 명쾌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말을 듣고 있으니 안개 속 같던 제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진 기분이었습니다. 우리는 3가지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겁니다. 첫째, 상관남 박인규를 상대로 한 손의 배상 청구 소송. 둘째, 며느리 배수연을 상대로 한 상속 재산 반환 청구 소송.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 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입니다. 양육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내 손주를 저 악마 같은 어미의 손에서 구해내야 했습니다. 양육권을 제가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는 나이 많은 할미의 뿐인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어머님, 며느리는 아이를 거실에 방치한 채 상관남과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았고 아이의 상속재산을 자신의 유흥비로 탕진했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반면 어머님께서는 손자에 대한 애정이 깊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면 승산은 충분합니다. 오히려 저런 엄마 밑에서 아이가 자라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야 한다고 판사가 판단할 확률을 높습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제 제가 가야 할 길이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했습니다. 착수금으로 적지 않은 돈이 들었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내 아들의 명예와 내 손자의 인생을 되찾기 위한 투자였으니까요.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가장 먼저 상철이의 친구들에게 연락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박인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그 친구들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소용한 찻집으로 불러내 변호사에게 했던 것과 똑같이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본 친구들의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랐습니다. 한 친구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정신 나간 것들을 봤나? 상철이가 그 착해 빠진 녀석이 저런 것들 때문에 어머님 저희가 그날 장례식장에서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박인귀라는 자식 눈빛부터가 정상이 아니었어요. 배수연이랑 눈치 주고받는 저희가 다 봤습니다. 그들은 자기 일처럼 붕괴하며 기꺼이 증인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상철이가 살아있을 때 수연이가 얼마나 남편을 무시하고 구박했는지 부부 사이가 결코 좋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언해 줄 수 있다겠습니다. 또한 다른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에게도 연락해서 배수연의 평소 행실에 대한 증언을 모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천근만 말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법적인 준비와 인적 증거를 확보한 뒤 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바로 상관남 박인규의 신상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에 제병이었지만 제게는 똑똑한 조카가 하나 있었습니다. IT 회사에 다니는 조카는 컴퓨터라면 무엇이든 다를 줄 아는 아이였죠. 저는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 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조카는 당장이라도 달려올 듯이 흥분했습니다. 고모 걱정 마세요. 그런 인간 쓰레기는 제가 신상까지 탈탈 털어드릴게요. 불법적인 해킹 같은 건 안 하지만 요즘 세상에 인터넷에 정보 하나 안 흘리고 사는 사람 없어요. 이름이랑 나이만 알면 웬만한 건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조카의 말은 허언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하루 만에 조카는 박인규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정리해서 보내왔습니다. 그의 직책, 그리고 그의 가족관계까지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박인규는 버젓이 아내와 어린 딸까지 둔 유부남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에 떠 있는 박인규의 가족 사진을 한참 동안 노력을 보았습니다. 그의 아내와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들의 행복 뒤에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배신이 숨겨져 있는지 알지 못한 채로요. 저는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을 제 복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조카가 찾아준 박인규의 집 주소를 종이에 또박또박 찾았습니다. 이제 제가 찾아가야 할 다음 장소는 정해졌습니다. 저는 그 주소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중얼거렸습니다. 배수연, 박인규, 너희가 내 가정을 부쉈으니 나도 너희 가정을 부숴주마. 너희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그 더러운 관계가 사실은 서로의 모든 것을 파괴하는 지옥의 시작이었음을 똑똑히 깨닫게 해주겠다. 창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선명하고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의 판은 이제 막자에게 시작했을 뿐이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가장 먼저 상관남 박인규를 겨눠야 했습니다. 며느리 배수연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녀가 유일하게 믿고 의지하는 기둥부터 뽑아버려야 했으니까요. 저는 조카가 찾아준 박인규의 주소를 들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그가 사는 곳은 우리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평범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저는 그곳에 버젓이 가정을 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와 딸을 기만하며 내 며느리와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아파트 입구에 도착한 저는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했습니다. 막상 낯선 여자의 집에 쳐들어가 그 남편의 추악한 비밀을 폭로할 생각을 하니 다리가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망설임은 사치다. 내 아들은 저 인간들 때문에 억울하게 눈도 감지 못했을 텐데 내가 여기서 약해지면
안 된다. 아파트 화단 벤치에 앉아 기회를 엿보기로 했습니다. 무작정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 그의 아내와 단들이 마주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았어요. 1시간이 지났을까 아파트 공동형 관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유치원 가방을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조카가 보내준 사진 속 박인규의 아내와 딸이었습니다. 여자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몸을 숙이고는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공주님 오늘 유치원 가서도 씩씩하게 잘 놀아야 해. 엄마가 데리러 갈게. 아이를 노란색 셔틀버스에 태워보는 여자는 손을 흔들어주고는 근처 상가로 향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여자가 상가에서 나와 다시 아파트로 돌아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양손에 장바구니를 든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인기척을 느낀 여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고 낯선 노인 등장에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누구신데 저를 그렇게 보시죠? 저는 뜸들이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기는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박인규 씨 아내분 되시죠? 저는 김상철이라는 사람의 어미입니다. 당신 남편이 친구라고 말하고 다니는 바로 그 사람의 어머니요. 제 속의 여자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아마도 남편의 지인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한테 볼 일을 있으시면 회사로 연락하시지 집에는 어쩐 일로 당신 남편이 아니라 당신에게 볼 일을 있어서 왔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당신 인생이 걸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제 단호한 말투의 여자.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이름을 직감한 듯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일단 저희 집으로 들어오시죠. 여자를 따라 들어간 집은 무척이나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거실 벽면에는 새 식구가 활짝 웃고 있네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고 집안 곳곳에서 단란한 가정의 흔적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이 평온함이 곧 산산조각 날 것이라는 생각에 잠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 잡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원인은 저 여자가 아니라 그녀의 남편과 내 며느리니까요. 여자가 내원차를 앞에 두고 저는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제가 오늘 왜 찾아왔는지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직접 보시는 게 빠를 테니까요. 저는 태블릿 화면을 여자 쪽으로 돌려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첫 화면에는 배수영과 박인규가 얼굴을 맞대고 찍은 다정한 사진이 떠 있었습니다.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음 사진으로 넘겼습니다. 호텔에서 바닷가에서 그리고 상관남의 새로 산 외제차 앞에서 찍은 수많은 사진들, 여자의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고 숨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그들이 상복을 입고 장례식장 화장실에서 찍 사진을 화면 가득 띄웠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여자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말도 안 돼. 여자는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입니다. 당신 남편 박인규와 내 며느리 배수연은 내 아들이 죽기 훨씬 전부터 이런 부정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심지어 내 아들의 장례식에서조차 저두는 저러고 있었던 겁니다. 제 차가운 목소리에 여자는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잠잡고 기다렸습니다.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어요. 이성을 잃은 사람과는 동맹을 맺을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증오와 복수심이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구예요? 대체 어떤 년이기에
내 며느리 배수연입니다. 그리고 당신 남편은 내 아들의 사망보험금으로 저 차를 선물 받고 내 며느리는 그 돈으로 명품팩을 사서 제 어미에게 갖다가 쳤다군요. 제 말, 여자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이어 금전적인 문제까지 얽혀 있다는 사실에 그녀는 거의 실신할 지경에 이른 듯 보였습니다. 저는 바로 그때 결정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나는 내 며느리를 벌할 겁니다. 당신은 당신 남편을 단지하세요. 우리의 목표는 같습니다. 저 두 사람을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키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는 것. 그러니 우리 힘을 합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녀에게 동정이나 위로 대신 차가운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눈물은 아무것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눈물이 아니라 상대를 올감의 단단한 밧줄이었습니다. 제 제안의 여자는 눈물을 닦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제가 뭘 어떻게 하면 되죠? 우선 이 증거들을 가지고 변호사부터 찾아가세요.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신호를 보낼 때까지 남편 앞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세요.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가의 기회만 줄 뿐입니다. 저는 제 변호사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두 변호사가 서로 협력해서 움직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테니까요. 여자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고는 결심이 선듯 고개를 끄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아군을 확보한 저는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배수연의 친정, 즉 사돈덕으로 향했습니다. 사돈덕은 예전부터 저희 집을 은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딸이 번듯한 회사원인 제 아들과 결혼한 것을 큰 복으로 여기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세가 기운 저희 집안을 야채 바보는 태도를 숨기지 않았죠. 특히 사돈어른 수연의 어머니는 허영심이 강하고 입 가벼운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무 연락도 없이 사돈덕을 찾아갔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방문에 사돈 부부는 무척이나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아니, 사부인 어쩐 일로 말도 없이 오셨어요. 사돈어른이 차장을 내오며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차장은 쳐다보지도 않고 곧장 가방에서 태블릿 PC를 꺼냈습니다. 사돈, 제가 오늘 온 건 다름이 아니라 이거 한번 보시라고 온 겁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에 사돈어른이 명품 가방을 들고 활짝 있는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적인 역시 우리 사회가 최고네 라는 문구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사돈어른, 이 가방 참 좋아 보이네요. 그런데 이 가방이 어디서 난 돈으로 산 건지는 알고 계십니까? 재산을 한 목소리에 사돈어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옆에 있던 안사돈, 즉 수연의 아버지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부인 우리 수연이가 사준 거지. 그럼 수연이가 사줬겠죠. 그럼 수연이가 사줬겠죠. 그런데 어디서 난 돈일까요? 바로 제 아들 김상철의 목숨값입니다. 제 입에서 목숨값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안사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돈께서 들고 계신 그 가방 제 아들 사망보험금으로 산 겁니다. 그리고 사돈께서 최고라고 칭찬하신 그 사위는 제 아들이 아니라 사돈의 담임과 붙어 먹는 상관남이고요. 저는 수연이와 박인규의 사진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본 안사돈의 입에서 억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내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보, 이게 다 사실이야. 당신 정말 이 가방을 수연이한테 받았어. 알면서도 받은 거냐고.
사돈 어른은 입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셈이었습니다. 안사돈은 충격과 분노 그리고 수치심에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부인 제가 죽을 찌를 지었습니다.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제 탓입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무릎 꿇은 그를 차갑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제 와서 면목이 없으면 뭐합니까? 이미 당신 딸은 내 아들의 무덤에 침을 뱉고 그 돈으로 노란하고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께서도 그 더러운 돈으로 새 명품 가방을 줬다고 들고 다니셨고요. 사부인 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당장이라도 수연이를 됐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오늘 온 것은 사돈께 용서를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경고하러 온 겁니다. 사돈께서도 이 추악한 일의 공범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이라도 딸 자식 단속 똑바로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셔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돈댁 역시 이 일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테니까요. 안사돈은 제 말에 고개를 숙인 채 흐늘 깊은 이였습니다. 그의 양심 기댄다기보다는 그의 나약함과 체면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내부의 조력자까지 확보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인공들을 무대 위로 불러낼 차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수화기를 들고 배수연에게 전화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 저는 일부러 몇 번의 헛기침을 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힘없고 병든 늙은이의 목소리를 연기해야 했으니까요. 여보세요, 수연이냐? 나다. 수화기 너머의 수연이는 짜증 섞인 목소리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또 저한테 할 말이 있으세요? 아니다. 그저 내가 요즘 몸도 안 좋고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다 내 욕심이었던 것 같구나. 제 축 처진 목소리에 수연이는 의아한 듯 되물었습니다.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내가 늙고 기운도 없으니 세상 만사가 다 부질없게 느껴진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가진 재산이라도 너랑 민준이 앞으로 미리 좀 정리를 해줄까 한다. 재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수화기 너머의 공기가 바뀌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수연이의 목소리 톤이 한순간에 부드러워졌어요. 재산이요? 어머니 갑자기 재산 정리는 왜요?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런다. 내가 지금 사는 이 작은 아파트랑 시골에 농밭 조가리 좀 있는 거 그거라도 너랑 민준이 이름으로 미리 증여를 해주고 싶구나. 미끼를 던졌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수연이는 덥석 그 미끼를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이세요? 아이고, 어머니도 참 안 그러셔도 되는데 목소리는 사양하는 척했지만 그 안에 담긴 타면을 제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이번 주 주말에 다들 얼굴이나 한번 봤으면 좋겠구나. 너희 식구들이랑 상철이 친구들도 부르고 너도 혹시 가깝게 지내는 사람 있으면 부르려 사람들 다 모인 자리에서 가진 것들 어떻게 할지 이야기하고 싶다. 제 말에 수연이는 퀴즈를 부르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어머니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그럼 제가 인규 씨도 불러도 괜찮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저지른 죄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내 아들을 죽음으로 님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녀를 계속 미워하고 저주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녀를 미워하는 것은 결국 제 자신의 삶을 증오의 감옥에 가두는 일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민준이의 손을 잡고 그녀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제게 배수연은 이제 용서의 대상, 증오의 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제 손주 민준이의 인생에서 완전히 지워버려야 할 과거의 흉터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든 그것은 그녀의 몫이지 더 이상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저 멀리 그녀의 흐늘감 소리가 바람에 실려오는 듯 했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이제 그녀의 눈물을 닦아줄 이유도 의무도 없었으니까요. 배수연을 마주친 그날 이후로 또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민준이는 유치원을 졸업하고 어엿한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책가방을 메워주고 삐들배들하게 묶인 운동화끈을 다시 고쳐 매주는 아침의 풍경은 이제 저의 가장 소중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민준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제자들 잘 이야기했고 저는 아이의 숙제를 봐주며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주말이면 우리는 함께 장을 보러 가고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끔은 외식을 하며 평범하지만